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맨시티는 아칸지를 3선에 배치함으로써 3-2-4-1 정도의 전형을 구사를 했습니다. 뭐 3선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로는 스톤스나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은 벤치에 대기를 했고요. 아칸지가 3선 배치가 되었고요. 반대쪽인 토트넘은 지난 빌라전과 유사한 라인업을 가동을 했죠. 사실 이 이상의 라인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선발 라인에서 뭐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좋은 자원들을 낸 것 같고. 그래서 경기 포인트로 좀 넘어가자면 오늘은 이제 경기 순서대로 한번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전의 맨시티를 좀 살펴보자면 이날 경기의 키포인트는 저는 전방 압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하게 가져갔었죠. 네, 아무래도 양 팀 다 주도권을 좀 가져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네. 펩은 아칸지를 3선에 기용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아칸지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경기장 전역에서 좀 수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격 시에는 아칸지가 높게 전진해서 거의 메짤라처럼 움직이기도 했고 측면으로 가담을 해주면서 측면 수적 우위를 노렸고 또 중앙에서는 중앙 수적 우위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수비 시에는 센터백처럼 내려와서 백포 라인을 구성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과 좀 경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진짜 이 포지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 펩이 인버티드 윙백 혹은 풀백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 이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센터백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한 화면에 네네네. 맨시티의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축구장 화면에 보면 그래도 한 6명 정도 있으면 정상일 것 같은데 한 8명, 9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구사했고 토트넘이 이를 해서 나오는 게 힘들었다. 이건 당연히 뭐 맨시티의 퀄리티가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앞서 아칸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더해서 알바레즈나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선수들 다 활동량이 뒷받침 되면서 다 스위칭이나 포지셔닝이나 연계나 이런 거에 능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공격할 때도 수적 우위인데 압박할 때도 수적 우위고 뒤에 가서도 수적 우위고 중원에서도 수적 우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압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압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비어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결국은 공격수들은 무조건 마크 1대1 다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센터백은 마크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상대가 요즘 원톱이 많이 나오니까 센터백을 1대1로 마크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한 명 무조건 자유로우니 이 한 명을 앞으로 옮겨놔도 괜찮다. 뭐 이런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전술인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말은 쉬운데 사실 저는 이걸 시키는 감독보다 이걸 수행하는 선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정말 맨시티만 가능한 전술이죠. 사실 센터백을 앞으로 옮겨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메짤라 역할까지 시킨다? 이거는 사실 맨시티가 아니라면 쉽게 생각하기도 힘든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 센터백의 이제 공격 가담은 사실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있었을 때 와이드 센터백 과거에도 있었다고는 해요. 리베로라는 개념이 있었죠. 뭐 옛날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뭐 마테우스나 아니면 뭐 베켄바우어 뭐 이런 그죠. 골을 많이 넣었던 수비수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쿠만.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로 썼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역할이 많은 센터백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과거 막 100년 전에도 나왔던 헝가리가 구사했던 WM 포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맨시티의 지금 포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맞춰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조절하고 전술적인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펩 감독과 맨시티의 역량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나 이제 칼럼 중에 봤을 때는 WM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펩은 좀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센터백 하면 저는 뭐 해리 메가이어를 좀 생각하면 뭔가 그 선수 센터백은 이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뭔가 그냥 수비수 최후방에서 볼을 좀 잘 지켜내거나 아니면 수비를 잘하거나 뭔가 이런 해리 메가이어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펩에서 축구에서는 센터백도 공을 잘 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막강한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을 준비를 했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점유율이 62대 38,
전반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유율 62대 38이었고 전반전 XG 값만 1.64 대 0.18로 맨시티가 압도했어요. 근데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사실 맨시티의 영리하게 좀 압도당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토트넘도 맨시티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전방 압박을 계속 나가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맞아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간 좀 강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토트넘 역시 맨시티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패턴을 고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 좀 놀란 게 맨시티 압박이 센 건 뭐 모르나요 누가? 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면 모든 팀이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로메로와 반더벤 거기에다가 뭐 벤탄쿠르와 같은 삼선자원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을 고집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 그 비카리오가 공을 내주는 선수도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졌는데도 패스를 지속적으로 뿌렸거든요. 그래서 맨시티 선수는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맞아요. 사실 좋지 못했어요. 네, 되게 우당탕탕하는 경우도 음. 많았고요. 근데 그냥 꾸역꾸역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공격 패턴들은 다 끊기기 마련이었죠. 네, 그래서 토트넘의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80%대에 머물렀고요. 맨시티가 토트넘 압박을 93% 가량으로 벗겨낸 걸 생각을 하면은 좀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로메로, 반더벤 등의 주요 선수들이 빠진 탓에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연발이 되었고 위험 지역에서 계속해서 턴오버를 범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전에 2실점이었죠. 근데 네네네. 2실점만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전반전에 뭐 홀란드 얘기가 나오겠지만 홀란드가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골들이 저는 기억나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이 골만 넣어갔다면 사실 경기는 터졌다고도 생각 들 수 솔직히 있거든요. 그때 들어갔으면 막 3대0, 4대0 이렇게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비수마, 에메르송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측면에서는 힐 같은 선수들 상당히 턴오버가 많으면서 맨시티한테 많은 기회를 내주기 때문에 토트넘이 사실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이 경기를 보면서 두 팀이 어쨌든 고조는 비슷하잖아요. 하는 축구가. 네. 그러면서 여실히 느껴지는 게 선수 개개인의 차이가 두 팀 다 똑같은 전술을 쓰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걸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맨시티가 뒤에서 이제 툭툭 풀어 나오는 거랑 이제 토트넘이 이제 어기적 하고 막 맞아요, 뺏기고 맞아요. 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물론 감독이 좀 맡은 지가 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팀을 만드시는 시간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조직력도 다르긴 하겠지만 다 감안해도 그냥 개개인의 차이가 좀 많이 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던 경기였고 저는 또 느끼는 게 사실 맨시티를 제외하고 다른 몇몇 팀들을 봤을 때는 사실 토트넘도 잘했거든요. 네. 풀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로메로나 반더벤이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같은 골조의 축구를 하는 맨시티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토트넘이 아직은 뭐 선수 이탈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부족하고 맨시티가 너무 잘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던 거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특히 아쉬웠던 게 뭐 비수마 퀸실책 하기도 했고 그리고 브라이언 힐 이 선수가 참 안 되죠. 이제 종합적으로 안 되는 모습 네. 보여줬고 에메르송 뭐 이거는 센터백 아니니까 약간 삼작 가능하지. 삼작 가능. 이렇게 해서 개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그렇다면 맨시티가 여유 있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 맨시티가 압도하는 만한 스코어는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소 아쉬웠던 맨시티의 결정력을 뽑을 수 있겠죠. 맨시티는 이제 전후반 합쳐서 XG 값이 2.57을 기록을 했습니다. 3득점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자책골이 하나 있었음을 감안을 하면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홀란드의 빅찬 스미스 특히 저는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이건 넣어줄 만한 골을 못 넣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앞서서 골을 확실하게 넣어줬다면 토트넘이 따라올 만한 기세도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사실 뭐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갖고 토트넘이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큰 스코어로 진 경기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첼시전은 사실 뭐 9명이 뛰었으니까 사고였으니까. 있는데 대부분 경기들 뭐 빌라전도 사실
뚫리가 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은근 안 들어가요. 비카리오 때문인가? 비카리오의 역할도 일단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 홀란드도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좀 한 골은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맨시티가 압도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후반전 얘기하면서 손흥민 얘기까지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후반전에는 사실 맨시티가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약 60분 이후부터는 맨시티가 확실히 지쳐하는 게 보였는데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이게 A매치나 챔스 같은 빡빡한 일정의 여파인가 아니면 전반전에 좀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하면서 체력이 떨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맨시티가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좀 후반 가니까 서로가 좀 체력적으로 어려워하면서 그냥 서로가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서로 공간이 더 많이 나는 뭐 이런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맨시티가 언젠가 챔피언스리그인가 교체를 한 번도 안 쓴 적이 있어요 경기 동안. 맞아요. 그래서 맨시티도 은근 스쿼드가 이게 두껍지가 않다. 그래서 교체 선수를 쓰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강점이었던 전방 압박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차 토트넘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든을 리코 루이스로 교체해주면서 압박 강도를 유지해주고자 했습니다. 올 시즌 사실 리코 루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즌은 인버티드 풀백으로 좀 더 많이 뛰었지만 메짤라에 위치하면서 전방 압박을 노려는 모습이 이번 시즌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리코 루이스가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뭐 비수마의 턴오버를 유도해낸다거나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교체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토트넘도 교체를 최소한의 좀 할 수 있는 교체를 뭐 하기도 했죠. 확실히 뭐 리크로이스 투입이나 두 감독 모두 그냥 할 수 있는 교체를 다 그냥 무난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이걸 왜 바꾸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걸 이렇게 바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냥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흐름만 따라오자면 그냥 맨시티가 3대0으로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인데 이 경기의 결과는 3대3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토트넘이 어떻게 비겼을까? 이건 또 사실 이렇게 팀이 안 되면 개인이 캐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토트넘의 이날 점유율은 45%였고요. 총 슈팅은 8개, 유슈팅 4개에 XG값 0.46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0.46이면 한 골도 안 들어가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전체 경기에서 만들어낸 찬스로 봤을 때 0.46골 정도 들어갈 만한 찬스였다? 이거는 사실 공격을 거의 못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맨시티 원정에서 게다가 3연패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더욱 값진 무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리 개인의 힘을 보여준 건 바로 손흥민이었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1골, 1어시 1기점 여기에 1 자체까지 기록을 하면서 6골 중에 4골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 이 선제골이 좀 일찍 나왔잖아요. 저희가 뭐 언급은 따로 전반 리뷰할 때 드리진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맨시티가 당연하게 앞선 흐름에서 진짜 이게 뭐지 하고 한 방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터뜨려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점골도 좀 허무하게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사실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에서 토트넘이 노려야 될 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기억을 더듬어서 역습이었거든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손흥민한테 선제골을 먹힐 때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처럼 확실히 맨시티의 약점을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무리가 뭐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답게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총 8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뭐 챔피언스리그 때 그때 2골 넣고 또 한 골. 이제 그때가 아마 그 토트넘의 챔스 결승 18, 19 시즌 8강 2차전이었죠. 1차전 때도 한 골 넣고 1차전 때 한 골 넣고 2차전에도 2골 넣었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총 5골을 넣었는데 이런 선수가 있으면 펩 가르디올라 축구에 굉장히 위협적이다는 선수는 딱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력이 좋고 빠르고 뭐 양발이 능하다 이것도 좋을 수 있고 충분히 빠르고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펩한테 굉장히 힘들다. 근데 사실 전 세계 그런 선수가 살라 말고는 저는 기억나는 선수가 딱히 없거든요.
확실히 이번 시즌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 아니면 오프 더볼 이런 부분에서도 음. 굉장히 좀 번뜩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봐도 도쿠를 스피드로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시스트나 기점을 올리는 이후 장면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번뜩이는 패스로 공간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좋은 폼이 이번 시즌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그 좋은 폼은 특히 맨시티한테 크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구나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쿠가 따라가는 장면 제가 좀 보니까 도쿠가 좀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네. 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쿠도 진짜 빠른 선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의 속도에 좀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좀 들었어도 속도는 조금 아직 살아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줬어요. 뭐 그리고 속도에 의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그 상황에서 도쿠가 그래도 따라와서 막 몸으로 미는 약간 비볐죠. 몸싸움을 거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도쿠가 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겉에 좀 보이는 단단해 보이죠. 근육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도쿠가 피지컬이 더 좋지 않아서 혹시 손흥민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걱정도 했었는데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 점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몸싸움을 버텨냈다 손흥민이. 코어가 사실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사실 우리가 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코어적인 부분이 단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이 선수를 마크하려면 굉장히 뭐 빠른 스피드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힘도 있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부분도 잘 준비되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자면 토트넘은 열악한 경기력에서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활약을 힘입어서 3골을 기록을 했고 맨시티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면서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이 얘기 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심판 얘기를 또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경기 얘기를 해봤는데 경기는 뭐 맨시티가 이제 주도권을 많이 잡고 경기 결과도 좀 많이 놓쳤고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야 하는 그런 경기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이제 맨시티가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마지막에 93분이었던 이 거. 동점골 네. 이후였죠 이게. 네, 93분에서 94분 경이었습니다. 음. 이제 홀란드가 역습을 위해서 볼을 받는 상황에서 에메르송에게 태클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후퍼 주심은 거기에서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하죠. 저희가 경기 장면을 다시 보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다리를 건 태클이었기 때문에 파울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홀란드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넘어지면서 저는 넘어진 걸로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 넘어지고 손을 짚었는데 이게 짚었는데 짚었는데 바로 이제 네, 홀란드가 공은 공을 지켰죠. 잡고, 흔히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홀란드가 거기서 들어가는 그릴리시에게 흔히 말하는 큐떡 이제 로빙스루 패스를 줬는데 기가 막히게 줬어요. 네, 그릴리시가 그 공을 받고 질주를 했다면 비카리오와의 1대1이 연출될 수도 있었지만 그릴리시가 공을 받기 직전에 사이먼 후퍼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취소하고 파울 선언을 함으로써 경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드밴티지라는 게 이게 파울을 당해도 공소유권이 공격팀한테 있고 그 공격권을 공격팀이 유의미하게 쓸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파울로 끊는 게 공격팀한테 손해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어드밴티지를 선언하는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팀이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다시 끊어버리는. 이게 맞아요. 사실 이거 진짜 오해 그러니까 소지가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만 놓고 보면 그냥 토트넘한테 편파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오해받기 딱 네. 좋은 장면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해석을 저희끼리 해봤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3가지 정도가 지금 뭐 가설을 왜 세워놨죠.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실 어드밴티지 준 것까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지 않았어요. 네. 그 감독이나 심판이. 근데 저희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저희 일단은 3가지 얘기하기 전에 결론은요. 오심이다라고 그냥 결론 네. 내렸어요. 결론은 오심이에요. 자, 결론은 오심이에요. 뭐가 되었든 오심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파울을 그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이 참 이상해요. 원래 물론 어드밴티지 선언하더라도 나중에 공소유권이 수비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다시 파울을 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네네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네. 우리가 이해가 안 됐죠. 어드밴티지라는 룰에 대한 저희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좀 추론을 해보자면 첫 번째 가설로는
오프사이드 아니냐라는 잭 얘기가 나올 수 그릴리시가. 있었죠. 저도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옵사이드라서 끄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끊기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은 뭐 끄는 뒤에 VAR을 통해서 그릴리시 옵사이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부심이 깃발을 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는 아니지 않나. 네, 그리고 옵사이드였으면 이제 토트넘 토트넘의 볼이 공이 소유겠죠. 됐겠죠. 네. 근데 이 파울 이후에는 이제 맨시티의 공으로 네. 공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사이드는 아니다. 오프사이드는 그리고 아니다. 옵사이드였으면 이제 규칙에 따라서 좀 놔뒀겠죠. 골이 맞습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좀 봐야 되니까. 네, 오프사이드 가설은 기각하겠습니다. 음. 가설 2번. 에메르송에 레드 카드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그러니까 에메르송의 파울이 좀 심각한 파울이었다고 보는 경우겠죠. 이거는 뭐 끊을 수 있다고 봐요. 만약 레드 네. 카드였다면 일단은 레드 카드 상황이면 한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크리시가 공격을 해서 실패를 했어. 근데 거기에 에메르송이 다시 수비를 가갖고 수비를 했어. 이러면 그럼 한 명이 불필요한 사람이 있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상황에서 에메르송이 수비 가담을 해서 막은 거니까 그거는 빠르게 불러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안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레드 레드면 카드면. 네, 네. 다만 레드 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VAR 네. 하는 장면도 없었죠? 네, 없었죠. 게다가 저는 좀 넓게 보더라도 만약에 에메르송이 옐로 카드가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는데 이 파울을 통해서 하나 더 줘야 돼. 네. 그러면은 뭐 끊고 하나 더 준 다음에 같은 논리로 음. 너 나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장면에서 받은 옐로 카드 하나 빼고는 에메르송은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레드 카드가 아니면 이 상황을 끊을 명분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가설을 레드 카드 채웠는데 레드 카드 안 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 이 기각.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네. 기각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저희가 이제 특히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하는 바로는 이거는 그냥 뒤에서 보기를 그릴리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경기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릴리시가 공을 열심히 잘 쫓아가고 있었고 그릴리시가 실제로 이게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지만 네, 볼을 받았죠. 그리고 사- 그 네. 공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릴리시가 뭔가 잡을 것 같이 뛰어가긴 해요. 네. 그리고 첫 터치도 제크레시가 가져갔어요. 네, 실제로.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피파 온라인. 네, 전지적 피파 시점이 필요하죠. 피파 온라인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드밴티지 상황이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이었나요? 네, 우측 상단에 초록색 네. 원이 뜹니다. 음. 그게 뜨면은 지금 만약에 파울로 끊으면 어드밴티지가 취소된다는 취소되고, 뜻인데 피파를 하다가 파울로 끊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루즈볼이 경합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 어드밴티지가 끊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심판이 만약에 그릴리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는 벤 데이비스 내지는 다른 수비수들과의 경합 상황으로 봤다면 오히려 이거는 맨시티의 프리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드밴티지를 취소하고 휘슬을 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이런 상황들은 경합 과정에서 맞아요. 벤 데이비스가 공을 건드렸으면 그때는 맞아요. 멈추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벤 데이비스가 공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불어버렸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소유권을 제클리시가 준 게 아니라 벤 데이비스가 가져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첫 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왜 그걸 분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휘슬을 분 타이밍이 공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그 중간에 불어요. 맞아요. 정말 그릴리시가 네. 받기 한 0.5초에서 한 1초 정도 전에 휘슬이 불립니다. 그래서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서 사실 네. 신이 아니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잡을지.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본 거랑 그 후퍼 심판은 네. 맞아요. 뒤에서 앞을 바라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퍼 심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을 누가 가져갈지를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공중에 볼이 있는 상황에서 본 거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건 오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후퍼 심판은 저희랑 같이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이랑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네. 보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보는 벤 데이비스의 33번과 제크렐리시의 10번이 이렇게 딱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는 누구의 볼이 될지 애매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됐든 저는 오심인 건 확실하죠 사실. 뭐 판단하는 타이밍도 글렀고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한 것도 글렀고 뭐 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든 이거는 그 어드밴티지를 끊을 만한 명백한 명분은 네.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이거는 조금 해석분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 PGM인가? PGMG? 아, 네. PGMG 뭐 거기 PGMO 였던 것 심판 같은데. 네. 평가 뭐 있잖아요. 네. 거기 무조건 말해야 된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게 제크리시가 공을 잡아서 못 넣을 수 있죠. 못 넣을 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명백한 득점 찬스를 심판이 저지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이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게 솔직히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더라면 맨시티가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크리시가 이미 한 골을 넣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 득점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뭐 비카리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명백한 득점 찬스를 막는 거는 심지어 카드잖아요. 선수들한테는. 심판한테도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건 오심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볼이 떠 있을 때 굳이 본 거지? 이거 이해가 레드를 줬으면 진짜 네. 이해라도 할 텐데. 왜냐면은 이게 어드밴티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한 3초 뒤에는 꼭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1초 뒤에는 판단해 이런 게 맞아요. 없고 꼭 그런 거 좀 없죠. 보다가 소유권 넘어가면 심판 재량인 거죠, 네, 그냥. 조금 솔직히 좀 과할 정도로 진행이 된 후에 어드밴티지를 취소하고 프리킥을 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맞아요. 과거의 맞아요, 사례에서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약간 그다음에 요즘 뭐 골 들어가도 지켜보고 약간 지켜보다가 하는 추세잖아요, 다 판정을. 그렇죠. 저는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인데 왜 그랬지?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네. 된 게 아니라 그냥 본 거다? 이게 홀란드가 공을 멈춰 세우면 프리킥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홀란드가 뭐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홀란드가 공을 잠깐 잡아뒀어. 그러고 제크리시가 바로 찔러준 거야. 근데 그러진 그랬으면은 아마 그게 나왔어요. 홀란드가 이제 손으로 뭐 공을 잡았다. 하여튼 그런 그런 명시가 게 저희 화면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홀란드가 예를 들어 공을 파울인데 공으로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찼어요. 룰에 전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죠. 공을 제대로 멈추지 않았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 예. 볼을 제대로 할 거면 볼을 제대로 멈춘 상황에서 차라. 이거죠.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려면 어드밴티지가 이건 아니죠. 아니라고 했을 때 볼을 제대로 멈춘 다음에 너가 찼어야 되는데 보면 이건 흘러가고 되겠다. 있는데 너가 찼다. 근데 너가 잡으려고 했잖아. 이런 생각. 이걸 했으면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편을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심판은 홀란드가 이제 파울을 이제 인정하고 그 파울을 프리킥으로 이제 그 빠르게 공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그냥 움직이는 상태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차라.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냐 너가.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이거 총 한 10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홀란드는 저의 결론은 무조건 오심입니다. 그냥 아무리 심판편 한번 봐도 들어봤어요. 어드밴티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정말 뿜뿜 아니, 보였거든요. 두 손이 네. 앞으로 갔잖아. 이거 어드밴티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심판도 네, 맞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두 손이 앞으로 가면서 약간 어드밴티지를 빨리 해라. 주는 그림을 하다가 갑자기 공차니까 그제서야 삑. 왜지? 그냥 왜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좀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지난번에 토트넘 리버풀전 오심이 나왔을 때 네. 바로 이제 성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 하루 지나긴 했거든요. 일단 사실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저는 이거는 정심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심판이. 에이 설마 나올까요?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맨시티가 맨시티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항의하겠죠.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아. 공식으로 아마 항의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항의를 이제 과하게 해서 좀 피를 보는 아르테타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혼란이 또 트위터로 이제 WTF 뭐 what the fuck 약자죠. 예. 그래서 그 장면 이제 득점이 아니죠. 이 파울로 끊긴 장면, 어드밴티지가 진행이 안 된 장면을 리트윗을 하면서 그 욕을 올리게 됐는데 이걸로 또 징계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 행위는 뭐 홀란드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그건 잘못된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제대로 봤으면 또 이런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는 말이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장면을 봤는데 홀란드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볼을 차기 직전까지도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드밴티지로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확실했던 것 같고 근데 딱 보면은 약간 휘슬을 입에 무는 장면이 토트넘 선수들 머리 위로 공이 딱 떠 있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이 그릴리시한테 안 갔다고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네가. 결론은 오심인 거예요. 결론은. 그럼 오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미스예요. 그냥 심판의 실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후반이 90분이 넘어갔고 심판부도 지쳤으니까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뭐 잘못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심판이 잘못 보면 눈치 보이는 건 또 토트넘 팬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리버풀 전에 이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 판정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이 경기로 인해서 만약에 홀란드가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출전을 다음 경기 못 하게 된다면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심판 때문에 이거 뭐 승점도 잃어버리고 홀란드도 못 나와 이거 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3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선 반전 포인트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 이게 징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이 경기 끝나고 가르디올라 감독 인터뷰로 심판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솔직히 이 장면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뭐 골이 100%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냥 진짜 이 명경기였는데 사실 경기 되게 재밌었고 맞아. 두 팀 모두 훌륭하게 축구를 잘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마지막에 이게 심판 솔직히 지금 하루도 지났잖아요. 심판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솔직히 손흥민 얘기 빼고는 심판이 솔직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그러니까 뭐 맨시티의 경기력, 뭐 홀란이 찬스를 놓쳐서 아쉽네, 아니면 뭐 손흥민이 골을 잘 넣었네, 아니면은 뭐 클루셉스키 어깨로 그거 뽀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네. 다 심판이야. 그러니까 경기의 재미를 좀 망친 경기가 아닌가 심판이. 사실 영화를 봐도 결말이 좀 중요하잖아요. 다 잘오다가 결말이 이상하면 좀 찝찝하거든요.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경기의 결말이 와 진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심판 이야기를 저희가 또 길게 해봤는데 앞으로도 뭐 있겠죠. 계속 있겠죠.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한 라운드 거르는 날이 없어. 거르는 주가 없어. 저희는 안 하겠다 얘기를 하지만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가 심판 얘기는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네. 또 대단한 게 하면 할수록 새로워. 그게 안 나와? 그건 맞는 것 같아. 오심이 하면 할수록 새로워. 왜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오심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한 15번 정도 더 돌려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 뭔 판정인지 모르겠네. 본인이 빨리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경기 끝나면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논란이 있는 판정이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홀란드가 정말 데드볼 상황에서 프리킥 차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왜냐면 후퍼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 찼 때도 손 들고 있잖아요. 아니야, 후퍼는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킥에 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후퍼의 보고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본인이 제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